정부가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형식으로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퇴직연금 개선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어 있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한다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은 사라지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되 단기간에 이뤄질 경우 중소영세업체에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부터 5인 미만 사업체까지 5단계로 나눠 차례로 시행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1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3개월 이상 근무해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퇴직연금 공단을 신설하는 방안도 보고에 포함됐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처럼 퇴직연금도 공단을 통해 운용해 수익률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는 퇴직연금 기금화에 반대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SBS 조지연입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지난해 말 4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 DC형 상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경우 최근 5년 연환산 수익률이 2%대 중반에 불과합니다. 노후 자금의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직장 생활하면서 세세한 투자 전략을 구사하기도 어려워 원금 보장형 상품에 묻어두고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경제 쪽에서도 약간 취약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방법을 직접 찾아보는 게 되게 낯설고 어렵더라고요. 평소에 많이 바빠서 그냥 저희가 많이 들어본 그런 상품들이나 이런 고민을 덜어주고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로봇이 퇴직연금을 대신 굴려주는 서비스가 출시됐습니다. 일정한 수수료를 내면 AI가 투자자의 성향과 경제지표, 시장 상황 등을 판단해 자산 배분 전략을 짜고 운용 지시까지 맡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시장 국면에 따라서 아니면 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을 내가 이제 직접 하지 않고 알아서 해준다는 게 일부 로보 어드바이저들은 지난해 금융당국의 테스트 과정에서 20% 넘는 수익률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러 경제 지표들을 그 머신러닝으로 조합을 해서 저희가 그 각 자산군, 미국 자산이라든가 국내 지역에 대한 자산들에 대해서 전망치를 올해는 우선 IRP에 한해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로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매년 900만 원씩 증액할 수 있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 도입으로 실적 배당형 상품 투자가 늘고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국민연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놓고 충돌하고 있는 두 개의 큰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더 많이 줘야 된다. 소득 보장론이고요. 하나는 아껴야 된다. 재정 안정론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가치가 서로 조화롭게 화합을 이루면서 형님 아우님 하면서 가야지만 국민연금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이게 굉장히 충돌하는 가치가 돼버렸거든요. 게다가 이게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정치 쟁점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국회 연금특위에서 국민 대표단을 모아서 뭘 더 중요시해야겠느냐를 물어봤는데 더 내더라도 더 받겠다. 즉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는 게 최고의 가치로 뽑혔다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이걸 계속 설득 자료로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이 자체가 굉장한 설득력을 갖느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국민 대표단을 뽑을 때부터 이 대표성에 좀 의문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귀에 빡빡해는 이슈 맛집 귀에 빡종원입니다. 작년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측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희대의 난제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물어보자라고 하면서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대표단 500명을 뽑았어요. 500명을 뽑는데 이걸 어떻게 뽑았느냐? 우리나라 인구의 각 연령대별 비율을 그대로 갖다가 뽑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500명에서 국민연금을 지금 받고 있거나 곧 받을 50대, 60대, 70대가 전체의 40%가 넘어갔고 이 국민연금 내는 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20대, 30대는 거의 2배 차이가 나죠. 이래서 국민대표단을 꾸릴 때부터 반반이라도 섞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거기다가 이 당시에 설문조사 문항을 놓고도 문제 제기가 됐는데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요번에 개혁안에 반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시민대표단이 가장 많이 선택했던 문항이 이겁니다.
지금 43%로 올린 걸 놓고도 여전히 연금 고갈이 딱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은 50%를 올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써놔버리니까 시민 대표단의 상황 판단 능력을 왜곡했을 수 있는 문항이다. 이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거 그냥 미리 답정너로 정해놓고 그냥 약간 요식행위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나온 결과를 갖다 들이밀면서 이거 학습하고 나면 이게 진짜 제일 좋은 거야 라는 식으로 다그치는 게 과연 20대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냐 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가 지난해 9월에 내놓았던 연금개혁안에 보면은 인상의 속도를 50대는 더 빠르게 20대는 더 느리게 이렇게 속도를 조절을 해가지고 세대별로 차등 인상을 하겠다라는 안이 들어가 있었어요. 요 장치를 집어넣으면서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세대 간의 형평성을 위해서 이게 그대로 통과됐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겠지만 그나마 성의 표시라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 최종 여야 협상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빠졌느냐? 여야의 입장이 달랐어요. 특히 민주당 쪽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했는데 이 당시에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사회보장은 능력비례 원칙입니다. 차등을 주는 지점이 원칙적으로 능력에 기반한 것인데 이것은 어느 해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혜택을 더 주고 덜 받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조세나 사회보장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고 선례가 없던 겁니다. 민주당이 세대 간 차등 인상에 반대를 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보편적 복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이를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복지제도는 그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걸 왜 우리만 해야 돼? 뭐 이런 거였죠. 마지막으로 이게 통과되면 정부가 나서가지고 공인 세대 갈라치기를 하는 셈이다 라는 주장까지도 나왔어요. 세대 갈라치기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럽고 구체적으로 청년들에게 어떤 불리한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검증해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대 갈라치기라는 단어 자체를 국민 쪽에서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먼저 사용한 것 같은데. 그렇죠. 약간 젊은 세대의 분노의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와요. 왜냐하면 마치 세대 갈등이 다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나 노인 세대를 왜 우리 세대가 부양을 해야 돼? 그거 하기 싫어가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 문제의 포인트는 세대가 아니라 부의 정도와 형평성입니다. 따져볼 점이 하나 있어요. 코호트라는 게 있죠. 이거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들었는데 어떤 특정 통계적 인자를 공유하는 집단을 코호트라고 합니다. 특히 굉장히 강력한 게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 절대 아니고 본인이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 이것은 그 사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경험하는 생애 기회 자체가 그들의 개인적인 노력과는 무관하게 다른 거죠. 지금 50대, 60대가 이 수직 상승하는 산업화 혜택을 온몸으로 가지면서 집값 올라갔죠. 그리고 정년 보장돼 있죠. 지금의 20, 30대들의 가진 생애 기회라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이익의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그들 간에 무슨 연대를 하자는 거죠? 부모가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서 자녀들의 돈을 부당하게 가져가고 그것이 세대 간 연대입니까 그럼? 세대 간 연대라는 애매하고 추상적이고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자꾸 프레임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게다가 국민연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보편적 복지의 원리만 계속해서 고집을 하는 게 공평함을 찾다가 공정함을 잃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국민연금은 후세대가 전세대를 부양을 하는 방식으로 선순환이 되면은 이게 국민들끼리 서로가 서로의 뒤를 돌봐주면서 이 노후 보장이 되는 굉장히 아름다운 시스템인 거죠. 그런 말을 했을 법칙한 게 그때는 이제 사람이 많이 태어날 때니까. 그렇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도대체 언제적 사람입니까? 이 아름다움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인구 구조가 탄탄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 어떻습니까? 인구 구조가 깨졌잖아요. 후세대가 전세대를 부양을 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미래 세대는 더 많은 부담을 하는 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계산을 한 거에서 보면은 출산율을 1.38로 잡았다는 게 진짜 어이가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미 1점대를 깨진 지가 언젠데 팍팍 줄어들고 있는 인구가 그때 가서 갑자기 나올 거라면 뭐 미래라도 보고 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치권과 또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는 더 강하게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이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도 직접 나와서 미디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대략 이 개혁이 청년을 위한 개혁이라고 봅니다. 2050년에 소진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2057년도에는
약 27% 정도의 돈을 내야 됩니다. 자기 소득에 있어가지고요. 근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가 보험료 올린 거잖아요. 딸리 말하면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들이 돈을 내고 나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돈을 내지 못하게 되면 그 돈을 누가 냈느냐? 자연스럽게 우리 젊은 분들이 내야 됩니다.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세대가 50대잖아요. 왜냐하면 60, 70대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개혁이 되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곧 연금을 받게 될 50대가 이제 요 개혁안에 같이 적용을 받게 되는데 올해 55세인 김 부장님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 김 부장님은 25세가 됐던 2005년부터 국민연금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연금을 냈던 그 매해 소득대체율이 얼마였느냐를 계산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서 주는 거거든요. 소득대체율이 60%대부터 연금을 냈던 김 부장님 같은 경우는 그 중간 평균 지점인 50% 정도를 이미 보장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이미 어차피 43%보다 더 받는단 말이에요. 즉 요번에 3%포인트 더 높아진 게 김 부장님한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하기 전에 요 한 4, 5년 사이에 어쨌든 돈을 더 내고 나가게 됐잖아요. 이걸 내가 더 내줌으로써 젊은 세대 연금 고갈도 늦춰줬고 젊은 세대가 좀 더 받은 데도 기여를 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국민연금에 가입함으로 생기는 이익, 이걸 우리는 연금 수익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낸 것에 비해서 받는 것이 1.0배 이상이면 무조건 손해는 원인이 됩니다. 유럽의 연금개혁 다 한 나라가 공통적인 것은 연금 수익비가 이미 1.0배로 바뀐 거예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1990년대 연금개혁할 때 적립기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적립기금이 그래도 2055년까지 버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 3위배로 이번에 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청년 세대를 갖다가 불리하게 만든 것이 아니다. 다른 어떤 나라 연금개혁보다도. 지금 돈이 정말로 부족한 연령은 언제입니까? 50대 아닙니까? 교육비도 써야 되죠. 청년 세대 할아버지를 부양하고 계시고 또 본인의 보험료도 또 내야 되고 자녀 세대의 효도나 부양을 기대할 수 없다. 이 분리가로 따졌을 때 청년이 불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너무 차갑고 부모님을 나무로 보는 그러한 분석이다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사실 각 세대별로 따지면 각 국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왜 국민들끼리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됩니까? 결국은 이거를 이렇게 세대 갈등이라는 프레임을 오히려 씌우고 계속해서 정쟁화를 하면서 빨리 해결해도 모자랄 문제를 질질 끌어온 정치권의 잘못이다. 정치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건 국민연금의 부족분, 이 미적립 부채라고 하는 1,700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이거는 요번에 한 것 같은 숫자 조금 바꾸는 모수 조정 가지고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데 정치권은 그래서 이제 구조개혁이 남아있으니 그걸 좀 지켜봐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거 숫자 조금 바꾸는 모수 조정하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18년 걸렸죠. 그것도 탄핵 국면에 약간 꼼수 소리 들어가면서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인 구조개혁을 과연 정치권에서 지금 같은 극한 대립을 하는 상황에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연금을 무조건 주겠다, 어떻게든 주겠다고 명문화를 했잖아요. 지키지 않을 경우에 뭐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도 같이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공수표처럼 느껴지거든요. 명문화했으니까 주겠죠. 안 줄 수 없겠죠. 주겠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연금이 고갈이 났는데 세금으로 주겠죠. 그 세금 누가 냅니까? 20대 30대가 내겠죠. 이게 결국은 조삼모사예요. 그래서 이번 개혁안이 나오고 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것만큼 강력한 비출산 정책이 없다. 당장 지갑에 꽂히는 돈도 줄어들고 일자리 개판 났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살겠어요. 이 사회에서. 우리 청년들의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기대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확실히 느끼는 것은 계속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성공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우리의 목표는 2093년까지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70년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에 학계 출산율이 0.7명에서 0.7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 국민은 저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내용을 보시고 어떠신지요? 이 국민연금은요 세대 간의 형평성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를 이번 취재를 통해서 또 느꼈고 빨리 이 구조개혁에 착수를 해서 구조개혁을 하는 과정에서는 보다 20, 30대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반영을 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